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생존자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을 쓰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에게 훈장을 수여하려다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정 훈장은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뚜렷한 공적을 세웠을 때 받을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금은 여러 여건상 주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이런 입장도 덧붙였다고 하죠. 불필요한 우회를 피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기상으로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두 수석 비서관이 훈장을 받을 만큼 공적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대화는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고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역시 대통령실 문건 유출, 이태원 참사에서 불거진 이딴 실언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단지 관례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서운을 수여하려 했던 사실,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님이 절차상의 이유로 서운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서운 수여 철회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서운 수여가 갖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뉴스 전하기 전에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져 있다. 이런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 보온에 주의해 주시고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운전과 또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또 갑자기 눈이 녹아가지고 지금 이제 밤 시간대에 살얼음이 얼어서 좀 운전에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굉장히 좀 날씨도 추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파로 인한 체온 유지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집에 이제 난방기구 이런 것들 잘 점검하시고 보일러가 화재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얼어서 그래요? 너무 슬펐는데요. 네, 얼지 않도록 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얼었던 경험이 있어서 갑자기 좀 공감이 되는데요. 보일러 동파라든가 아니면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각별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야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여야 협상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런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계속 이제 공개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 예. 최종 협상안을 내놔라 이렇게 설전만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양당 지도부가 보였는데요. 예. 일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협상 교착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인세 개정안은 반드시 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돼가지고 협상이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체 수정안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정부가 작성한 639조 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을 하되 0.7%도 안 되는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일부 예산 중에는 불효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그리고 낭비성 예산, 경찰국 등의 위법 시행령 예산 등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부수 법안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게 없다. 민주당이 양보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는 갑질이고 힘자랑이다. 후폭풍을 감당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 전례를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타협의 지점들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합의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데 지금 정반대로 점점 강경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네.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지금 협상안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당히 벌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양당이 뭔가 협의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카드를 또 던지지 않았던 거는 또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법인세 인상, 최고세율 인하 폭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이제 대안을 좀 얘기한 바도 있고 25%에서 22%로 내리는 방안이 첫 안으로 나왔다가 그 사이에 중재안들이 좀 등장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1%포인트만 낮추겠다든지 네. 또는 22%로 세율은 낮춰놓고 2년 유예를 하자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 예. 다만 이제 다른 방안 그러니까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입장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러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또 절대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면서도 예. 사실 민주당이 이 예산안 처리를 하는 게 그 후폭풍이라든지 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사 이제 수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에 또 추경을 제출한다든지 그리고 SOC 예산 중에 이제 불용액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당겨서 지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게 둬라. 그러니까 민주당 수정 예산안으로 처리해버리고 이건 증액이 안 되고 감액만 한 거니까 나중에 와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버렸다고 공격하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향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주장도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추경을 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줄다리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슷할 거예요. 지금하고 국면이. 그럼 사실 이렇게 되면은 실종되는 것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정조사, 양당이 함께하는 국정조사 일정이 좀 희생되는 거여서 여러모로 판단할 지점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판 타격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좀 상황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나저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겁니까? 일단 양당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본격적인 일정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난달 24일에 45일간 국조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던 거고 예산안 합의 처리하기 전까지는 자료 수집 등의 예비 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예산안 처리 이후에 본조사를 시행한다라는 게 합의 내용이었는데 이미 45일의 국조 기간 중에 절반을 허비한 상황에서 본조사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뭐 내일 혹시라도 처리가 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국조특위원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결의안 의결에 반발해서 사퇴를 뭐 선언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이 사퇴한 처리는 유보를 했고 예산안 통과 이후에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순순히 이제 국조에 좀 협조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야삼당의 경우에는 어제 기자회견 열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본조사를 진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방점을 딱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참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양새처럼 돼버렸습니다. 일단 야3당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작은 안 된 거라는 거죠. 본격적인 본조사에 해당하는 일정은 잡지도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뭐 야3당이 단독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당이 지금 협조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오늘 이태원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하고 또 시민단체들이 모인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개 단체가 오늘 오후에 이태원 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를 했고요. 이 이태원 참사 49제가 열리는 오는 16일까지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분향소에는 이 희생자 158명 중에 공개적으로 동의 의사를 이 영정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의사를 밝힌 희생자 76명의 영정 사진과 위패가 안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희생자 17명의 유가족은 이름만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그러고요. 5명은 이름과 얼굴 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60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의 의사는 대책위 측이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된 부분만 지금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오후 4시 40분께부터 이제 영정 위패 분향소에 설치가 되기 시작을 했고 오후 5시 반부터는 헌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일반인들도 이제 헌화가 가능한 그런 분향소인데 유가족들이 이 영정 사진 앞에 국화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하고 상당히 이제 좀 슬픈 분위기, 마음 아픈 그런 장면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유가족을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거짓 선동과 협박 일삼는 세력과 협치 타협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고 노동개혁안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른바 이제 문재인 케어 이 건강보험 보장성이라든가 개혁안과 관련한 언급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노동제 그리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전인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하면 국정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인 색이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으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13일에는 충남 천안 대전도 방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7개월을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이 수위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탈원전 정책 폐기 입장을 다시 밝혔나요? 원래 이제 오늘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식이 있을 예정이 있었고 여기에 예. 이제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예.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오고 또 한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일정을 이제 변경을 해서 대통령이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축사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정부 출범 이후에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 다시 이제 원전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산업 정책이다라는 평가 속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또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패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서 책임지고 관리해 가겠다.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네. 특별법 제정이 고준위 이 방사성 폐기물
이 처리장 설치까지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준위 폐기장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대책이 또 추가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오전 한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도착을 했고요. 예.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 받은 바 없고 부당한 지시 한 바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회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는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에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박지원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에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이대준 씨 피격 다음 날에 이제 이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고 이 이후에 이제 첩보 보고서 삭제한 것이다. 그래서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삭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되는지 수사와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고소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공무원 유족 측은 몇 가지 이제 쟁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시 서면 보고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대준 씨 사망 전에 받았는데 북한의 즉시 구조 요청이라든지 대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후에 해경이 이대준 씨에 대해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서 발표를 한 점도 문제이고, 그리고 이 전후 맥락을 은폐하고 왜곡한 것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종 승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 책임을 확인해야 되고 물어야 된다. 이게 이제 유족들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검찰 수사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네, 뭐 최종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최종 승인했고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서훈 전 실장에 의해서 오염됐다라고 검찰은 보는 거거든요. 그 맥락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서훈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예. 축소하고 은폐했다라고 예. 하는 걸.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사람이 서훈 전 실장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애초에 서훈 전 실장이 잘못된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고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 구도라면은. 예. 그러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은 그래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올리고 그다음에 유족들이 이런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사를 서면이라든지 또는 출장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최종 책임자를 맨 마지막에 소환 조사했다가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먼저 구속해놓고 난 다음에 주변인을 수사하는 듯한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거 아니냐 검찰 수사가 이제 이런 해석이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수사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좀 저희가 봐야지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취재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자들을 만나서 결정된 것은 없다 하면서도 40대 이하 당원이 30% 정도 이제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것보다 훨씬 비중이 적었고 고령층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가 됐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책임 당원 100만 명 시대에 맞게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석을 하면은 지금보다 이른바 이제 당심의 비율을 훨씬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예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전면 배제하고 당원 선거인단 투표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100% 당원 선거로 내부 여론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100만 당원 시대의 정당 민주주의 구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전체 국민을 대표할 정도의 대표력을 갖추게 됐다.
이런 주장의 연장선이어서 추동력이 생겼다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좀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유불리에 따라 갈리는 것이죠. 예.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뭐 선수가 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원 의사가 잘 반영되면 좋겠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했고요. 조경태 의원은 아예 기자회견 열어서 당원 투표 비중을 100%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도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 결정에도 무방하다.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당대표는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안철수 의원은 다른 의견입니다. 비당원 지지층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완전히 없애면 총선 때 이 당원이 아닌 지지층에게 어떻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은 민심 비율을 더 높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윤상현 의원도 같은 논리를 또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장을 해서 여러모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당권 주자들 이름을 쭉 나열하셨지만 이른바 윤심과 가장 가까운 건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 아니겠어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당권 도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까? 오늘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 이 신문에 권성동 의원이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에 꾸렸던 원내대표단 송년 모임에 가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다. 여러 분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있고 최종 결심이 서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 정도 얘기하면 당권 도전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그래서 이제 출마가 더 유력해졌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지점은 예. 장제원 의원은 이른바 이제 김장연대 이래가지고 김기현 의원 쪽에 가깝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관장연대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뭐 간장연대라는 말은 안철수 의원이 싫다고 하니까 뭐 안장연대 뭐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런 교통정리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거여서 과연 이 교통정리 잘 될 것이냐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내년 1월에 뭐 개강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좀 쉽지 않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였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5일째 되던 날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사고 후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자를 짓누른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였을지 또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장으로 계신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도 이번 소식 듣고 마음이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런 게 이제 재난 참사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예. 뭐 또 벨테로 효과라고 해서 이게 또 여러 정신건강의 위기에 있는 분들한테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사실 보도를 하지 않거나 네. 꼭 해야 한다면 또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 3.0을 잘 좀 지켜달라고 많은 언론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 언론이 보도할 때 어떤 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심층적으로 원인도 따져보고 부족한 점을 좀 채우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예. 이게 직후에 보도되면은 또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예. 들면 고 최진실님의 자살이 2010년 10월 2일날 발생했을 때 예. 그 전에 비해서 그달에 한 1000분 더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특히 자살 수단을 보도한다든가 또 불필요하게 뭐 원인을 추정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또 예. 기사 이제 하단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살 예방 핫라인
1393 같은 자살 예방 전화를 안내하도록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조심스럽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생존자와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는 상당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간접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SNS나 또 언론이나 영상 등으로 이제 이태원 참사의 고통을 경험한 일반 국민은 한 달 반 정도 지나시면서 많이 회복이 많이 되셨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분들, 생존자, 부상자, 구조 참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유가족 분들의 고통은 그야말로 이걸 이제 산산조각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큰 고통이거든요. 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고통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숨진 고등학생이 참사 당시에 친구 2명과 함께 갔다가 지금 혼자 생존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충격과 또 고통이 이제 컸을 것 같은데, 가족들은 조금 더 집중적인 심리 치료를 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지금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이유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유를 추정하는 게 이렇게 도움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상황적 요인으로 이제 생존 학생이었다는 게 있지만 이후에 어떤 과정 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유가족 분들은 왜라는 질문, 또 왜 우리가 막지 못했을 거라는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 순간에 가장 챙겨야 될 사람들은 그 유가족과 또 학교의 친구들, 동료들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심리 상담도 학교에서 받게 돼 있었고, 네. 또 심리 치료도 정신과에 가서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개별적인 사안을 따져보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재난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생존자 같으면 나만 살아남았다는 그런 죄책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명을 잃은 친구도 있는데, 네. 내가 무슨 치료를 받냐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주변에 미안하니까 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럴 때 이제 어떤 인터넷의 악성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거기 왜 갔냐 이런 비난하는 글을 본다든지 했을 때, 예. 실제로 왜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또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에게도 또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신이 마음이 아픈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 신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또 우리가 무슨 일이 또 생겼는지, 어떤 거에 더 아팠는지는 지금 알기 어렵지만 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터넷 댓글 말씀하셨지만 2차 네. 가해 문제,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네. 정치권에서 네. 나라고 하려고 구하다 그랬느냐, 이런 얘기 등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막말성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저희는 사실 정신건강의학 의사나 전문가들이나 고통스러운 분들을 볼 때 세월호 같은 재난에
유가족분들도 있고 뭐 예. 천안함이나 연평해전 같은 또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도 있는데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오랜 기간의 치유를 위한 많은 노력이 그 정말 한마디 그 주변의 그 댓글이나 네. 그 주변 사람의 그런 비난 한마디에 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애도의 방식도 다양하고 생각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자유의 영역인데 그거하고 달리 이런 고통을 겪은 생존자 유가족에게 비난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안겨주는 가해 행위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왜 세금을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거꾸로 정말 사회적인 부담이나 비용이나 후유증은 더 커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죠. 발생한 네. 일이잖아요. 네, 사실 네.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기 좀 어려웠던 유형의 참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가 이게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참사의 특징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자연재난보다는 이제 사망자 숫자 10위 안에 뭐 전부 인재입니다. 근데 대개는 해상사고나 이제 건물 붕괴인데 이번 같으면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도심 그것도 축제 의 현장에서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거기에 대한 영상을 또 찍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목격한 분들 현장에 계시던 분들 구조 인력 또 넓게는 이제 간접 트라우마를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이태원 참사의 특징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예. 장소가 이제 어떤 격리된 곳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 사회가 또 세상의 안전한가 어떤 인간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특히 경험하신 분들은 가지게 되거든요. 네. 예. 그 이전과 이후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지금 주권에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트라우마가 오래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네. 또 이 납득하고 또 진실 규명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느 사회나 빨리 고성장을 해야 되는 시대, 또 대가족 시대에는 네. 우리가 특히 성장기에는 이 트라우마나 재난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빨리 달려가야 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선진국이 됐고,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도 먼저 경험한 게 초반에 그렇게 이런 재난 이후에 때로는 피해자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한 결과가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경험들을 다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선진국이라는 게 결국 이런 재난이 안 생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걸 다시는 겪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들고 희생자들을 이제 기억하고 사회가 위로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들이 가장 성숙한 대처라는 거를 이미 먼저 경험한 나라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회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초입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몇 번 이제 언급이 됐던 건 상처를 주지 않기 뭐 이런 네.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좀 나눴는데요. 네, 좀 생존자와 유가족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특히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런 게 유가족이나 생존자 중에 큰 장벽이 절망에 빠졌을 때는 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기 단계가 되면 이미 마음을 자살을 결정했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은 거꾸로 평온해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차리기가 매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해서 이런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제 자살 예방 교육들이 있는데 거기서 네. 자살의 경고 신호를 얘기합니다. 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거나 그걸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변에 준다든가, 그다음에 잠을 자지 못하고 굉장히 감정의 기복도 있고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원인이 잘 안 밝혀져 있는데 여러 군데가 이제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이게 전과 다른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이 주변 분들이 본인은 절망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자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이분들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종우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이른바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 융합 점화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딱딱하다. 네. 딱딱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핵융합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네. 좀 쉽게 이번 일의 그 의미를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제 아침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핵 융합과 관련된 중대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러면서 막 이제 외신에서 그런 분위기를 막 띄웠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자정쯤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핵 융합 점화를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장관 말을 일단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핵 융합 점화는 별과 태양에서만 발견됐던 특정 조건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무탄소 핵 융합 에너지를 향한 중대한 걸음을 내디딘 거다. 핵 융합 점화는 21세기 가장 중대한 과학적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역사책에 남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이게 핵 융합이잖아요. 발음이 참 어렵네요. 핵 융합. 예. 그 진행자님 혹시 SF 소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그런 이제 소설을 보면은 핵 융합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여기를 봐도 이게 82년작인데 여기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계속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막 은하 사이를 돌아다니는 그런 우주선 이런 데다가 소형 핵 융합 엔진을 탑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막 인구 400억 명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행성에서 그 전기를 우주 핵 융합 공장에서 가져온다라든가 막 이런 이제 굉장히 미래 기술 의 상징처럼 늘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 융합이라는 건데 자, 그럼 핵 융합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이제 핵이라는 거는 바로 원자 핵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거는 우리가 마치 태양계처럼 중심에 원자 핵,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여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의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융합이라는 거는 이 플러스의 원자 핵과 원자 핵을 융합한다, 합친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수소나 헬륨처럼 우리 주기율표 쭉 외울 때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런 가벼운 원소는 이렇게 원자핵과 원자핵을 합칠 때
이제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제 쉽게 말해서 오른손에 눈뭉치가 있고 왼손에 눈뭉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합쳐서 조금 더 무거운 눈뭉치를 만드는데 요때 이제 가루가 떨어져 나온다.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다들 알지만 의미는 잘 모르는 유명한 공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네. 그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공식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질량은 에너지가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핵이 융합할 때 떨어져 나온 질량들 이게 바로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쓴다. 이게 핵융합 에너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원자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네.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핵융합이라고 하고 네.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미죠. 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은 네. 우리가 핵무기 만들 때는 하나의 눈뭉치를 두 개로 쪼개는 거잖아요. 네, 핵 뭐 그쵸. 굳이 분열을 네, 네, 하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뭐 쉽게 설명하자면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가 정반대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뭐 원전이니 뭐니 하는 네. 것들 그게 이제 핵 분열이고 그걸 반대가 이제 핵 융합이 되는 거죠. 근데 참 어렵긴 한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그럴듯하기도 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핵융합을 하는 게 우리는 네. 핵분열을 할 수는 있으니까 지금 핵융합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이제 핵 융합이 그러면 어디서 벌어지느냐를 생각하면 그래서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바로 이제 핵 융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가 태양입니다. 태양 같은 항성에서는 사실 핵 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수소의 원자핵과 원자핵이 합쳐져서 헬륨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 이제 우리 지구에서 일부 받아 쓰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원자핵은 제가 아까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렇게 우리 자석도 같은 끝끼리 붙이려고 하면 잘 안 붙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원자핵과 원자핵을 붙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태양은 그럼 어떻게 핵융합을 만들어내냐? 그거는 이제 태양이 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굉장히 고온과 고압의 조건이 이미 형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에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인공 태양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고온 고압을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온이라는 게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한 1억도. 라는 1억도요? 정도의 예. 그 정도의 고온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높은 고압 막 이런 건데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어찌어찌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예.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많이 투입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도 그 만들어내는 게 투입된 에너지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럼 예.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입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이제 점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큼 써서 130을 얻으면 30은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쓰고 100을 다시 넣어서 또 이제 핵융합을 일으키고 하면은 이걸 계속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네. 꺼지진 않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언젠간 식는다고 말하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태양 같은 거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만들면 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점화가 중요하고 오늘 미국의 발표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걸 했다. 불 붙였다. 네, 그러니까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드디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무한동력 있잖아요. 네네. 한번 가동되면 영원히 계속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무한동력 같은 걸 이제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이 누가 뭐 전기 꽂아줘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네네. 일하는 거지. 근데 이제 다만 태양은 원래 자기가 수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 예. 연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인공 태양은 우리가 이제 연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수소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 수소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수소는 자연계의 거의 99.9%를 차지하는 수소는 이제 경수소라고 하는 네. 거고 그 연료를 쓸 때 이 핵융합을 위해서는 그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0.015%밖에 안 되는 중수소 예.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물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삼중수소나 이런 걸 중수소를 조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 중수소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거는 뭐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예. 이제 문제는 삼중수소라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방사성
물질이에요. 물론 이제 반감기가 뭐 12년 정도로 굉장히 짧아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막 그 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막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는 하는데 예. 또 이제 어쨌든 그래도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누군가 하실 수 있잖아요. 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게 삼중수소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핵 융합 방식이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번에 네. 미국이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 작은 이제 중수소나 이런 게 들어있는 작은 구슬을 넣어서 여기다가 레이저를 막 쏴요. 그래서 핵 융합을 일으키는 방식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고, 이제 보편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거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좀 다른 방식이라고 해요. 이터라고 해서 프랑스에 짓고 있는 국제 핵 융합 실험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리튬이라고 하는 데다가 중성자를 때리면 거기서 삼중수소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시험 가동을 하고 나면 그 리튬으로 중성자를 그 삼중수소를 만드는 걸 여기다 붙인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거는 중수소랑 리튬뿐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알아서 삼중수소가 자급자족이 되는 거니까 이 삼중수소가 뭐 밖으로 굳이 유출되거나 우리가 그걸 실어 나가야 되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첫 단계 핵융합 발전의 첫 단계를 지금 이제 우리가 발을 내딛었다. 그쵸, 이렇게 그쵸. 볼 수 있는 건데 네. 상용화는 언제 될 수 있는 건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뭔가요? 네, 이 사실은 이제 아직은 뭐 언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예요. 일단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은 10년 내 뭐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하긴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목표를 그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고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터라고 하는 건데 예. 이 이터는 지금 공정률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공하고서 한 10여 년 정도, 그러니까 한 2035년 정도까지 이제 어떤 이런저런 이제 실험들을 거칠 예정인데 네. 이제 그거를 한번 하고 나야 그 정도 단계가 가야 이제 언제쯤 상용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좀 전망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핵 융합을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한 게 한 거의 70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계속했던 게 그 핵 융합 에너지가 진짜 꿈의 에너지다, 궁극의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기존의 에너지원이 갖고 있는 많은 단점들을 얘는 다 거의 이제 해소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석탄 발전소처럼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원전처럼 막 고준위 방패물 이런 걸 남기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상 조건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예. 근데 뭐 핵융합은 그런 이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어떤 궁극의 에너지에 대한 갈망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연구가 돼 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고 하지만 아직도 좀 중대한 넘어야 할 장벽들이 계속 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요? 어떤 거요? 네. 일단은 이 핵 융합이 이제 제가 아까 무한동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로 그렇게 되려면 진짜 말 그대로 핵 융합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만들어서 네. 쓰고 나머지는 또 갖다 넣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미국이 이번에 한 방식은 제가 아까 구슬을 싸서 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재장전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막 지금 현재는 막 연속적으로 구동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고요. 이거에 비해서 이제 이터는 설계 자체가 아예 연속 반응이 일어나도록 이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지어봐야 아는 거고. 그다음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요번 이제 미국 발표는 투입 대비 한 1.5배 정도의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상용화해서 우리가 쓰려면 그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예. 지금 이제 프랑스에 짓고 있는 그 이터라고 하는 거는 한 10배 정도를 얻는 걸 목표로 하는데 예. 이게 결국 우리가 쓰려면 뭐 원전이라든가 석탄 발전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싸다고 생각하는 에너지 원만큼 가격이 다운이 돼야 얘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되려면 투입한 에너지 대비 한 30에서 50배 정도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이터의 성공 여부를 보고서 또 추가적인 기술 혁신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핵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막 꿈의 에너지 막 이렇게 보이는 거는 맞지만 예. 우리는 지금 일단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핵 융합에 기대해서 뭔가를 또 이제 도모하기에는 좀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좀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밟고 있는 이 에너지 전환 계획 이거는 또 충실히 밟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네. 우리나라도 핵융합 발전을 연구 개발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 이터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유럽, 미국, 중국 뭐 이렇게 해서 등등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맡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맡고 있어요. 예. 이게 수소를 쓰려면 수소를 이제 원자핵과 전자를 떨궈뜨려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떨궈뜨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기장으로 잘 감싸야 돼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거를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네. 그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얘를 자기장으로 잘 감싸는 그러니까 연료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연료를 만드는 걸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네. 이제 K스타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걸 우리가 만들고 그거를 이제 이터라고 하는 그 실험로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제 공동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도 어깨를 충분히 나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 이쪽에 이제 민간에서 스타트업들이 우리 이터에 도전해 보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30몇 개 이렇게 된다고 하고 예. 여기에 지금까지 한 50억 달러 민간 자본이 투입됐는데 뭐 빌 게이츠라든가 제프 베이조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억만장자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막 돈을 대고 있어서 진짜 어느 날 민간이 주도권을 쥐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뛰어든 스타트업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네. 좀 아쉬운데요. 네. 워낙 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청취자분들도 관심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9909님 25년 전 고등학생 때 핵융합이 상용화될 수 있다면 꿈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때가 정말 오나 봅니다. 기대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백성현님 만화영화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네. 거기에 얘기가 나왔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네. 이런 핵융합 발전이 진짜 성공해서 무한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시대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지구생활백서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지 서해 5도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충남 서해안과 서해 5도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밤에는 전남 북부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 동안에 강하고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 중부지방 3에서 8cm, 경기 동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는 1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충북 남부, 경북 북부 내륙 1에서 5cm,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은 1에서 3c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13도, 서울 영하 6도, 대구 영하 5도, 광주 대구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5도, 광주 대구 7도, 부산 울산 8도, 제주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 내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는 영하 8.3도, 습도 6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택배 배달이 많아지면서 각 가정에서 종이상자 배출량이 부쩍 늘어났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집 앞에 종이상자를 내놓을 때마다 이틀이 멀다 하고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많은 종이상자를 치우고 있을까요? 서울 마포구청 근처에 사는 70대 박모 씨. 7년째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곳곳을 돌면서 폐지 등을 수거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름철만 해도 하루 3만 원가량을 벌었는데 요즘은 만원짜리 한 장 손에 쥐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잘 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리어카를 끌고 동네에서 2.4km나 떨어진 망원 한강공원 고물상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폐지값을 지불하는 고물상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힘들게 폐지를 수집해온 노인을 생각해 마진율을 깎아가면서 돈을 조금씩 더 얹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압축장 기준 킬로그램당 154원이었던 폐지 가격이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달에는 84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업체 사이에서는 폐지 들어오는 게 겁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불황으로 종이 수요가 줄면서 제지 공장의 폐지 재고량이 늘었고 그 여파가 폐지 압축장과 고물상을 거쳐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늘어난 폐지를 재활용하지 못하니까 폐지 적체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다 못한 환경부가 나서서 압축장과 제지 공장에 쌓인 폐지를 전국 6곳의 공공 비축 창고로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지 공장과 압축장, 공공 비축 창고에 쌓인 폐지 재고량이 벌써 20만 톤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4년 전인 2018년 봄에 발생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환경 기준은 높아지는데 국내에서는 폐지 재활용을 못해 난리고 그러는 한편에서는 생계를 위해 노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한겨울에 폐지를 모으러 다니는 현실. 이 양극단의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I can hear you, but I won't. Some look for trouble, while others don't. There's 1,000 reasons I should go about my day and ignore your whispers, which I wish would go away. Oh.
I heard you, which I don't, and spoken for I fear. Everyone I've ever loved is here within these walls. I'm sorry, secret siren, but I'm blocking out your calls. I've had my adventure, I don't need something new. I am afraid of what I'm risking if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What do you want? 'Cause you've been keeping me awake. Are you here to distract me so I make a big mistake? Or are you someone out there who's a little bit like me, who knows deep down I'm not where I'm meant to be? Every day's a little harder as I feel my power grow. Don't you know there's part of me that loves to go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Oh, are you out there? Do you know me? Can you feel me? Can you show me? 겨울왕국 2 OST인 Into the Unknown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오늘도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7492님, 이 한파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방한용품 잘 챙기셔야 할 텐데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5946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르신들이 고생하며 폐지를 주우시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폐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지금 생계가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리어카 힘들게 이제 겨울에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를 수집해서 갖다 줘도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을 지금 손을 못 쥔다고 하시거든요. 행정기관, 지자체에서 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분 가운데 문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남대문 시장 인근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 저녁 7시 52분쯤에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시간 40분 만인 9시 27분께 초지를 완료했고요. 예.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길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를 초진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불이 난 곳이 3번 게이트 근처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예. 여기가 인근에 상가가 밀집된 구역이기는 합니다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이고 또 화재 진압 때문에 숭례문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방향 차량 통행이 잠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큰 불로가 번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인데요. 오늘 새벽에는 삼척에서 산불이 또 났어요. 네.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4시간여 만에 불길은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을 좀 파악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전 4시 49분께 강원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에서 산불이 나서 4시간 만에 불길이 모두 잡혔습니다. 그래서 9시 5분, 오전 9시 5분께 주불 진화를 마치고 잔불 정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해가 뜨자마자 이제 헬기를 투입을 해가지고 인력을 대거 동원해서 불길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강원 지역에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어제도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서울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초속 5m 안팎의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능선을 따라서 반경 1km까지 크게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 현장에서도 대피 방송을 통해서 9가구 9명이 마을회관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서 사실 산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 며칠 전에 나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굉장히 거세게 번지게 됐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무엇 때문에 불이 났는가를 좀 살펴보면 목격자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한 곳이 송전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강원 영동에 큰 불이 났을 때 지난번에도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주변 산림이 불에 많이 탔고요. 온통 검게 거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송전탑에서 보수하는 작업자들이 쓰는 안전가이드선이 끊어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산림당국의 파악에 의하면 안전가이드선이 끊어져 있는 고기랑 고압선이 부딪히면서 불꽃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한전 측에서는 그 송전탑하고 산불하고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림이 3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송전탑 얘기 나오자마자도 갑자기 또 예전 생각이 나시죠.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속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일대 산불이 막 번져서 그랬던 게 사실 몇 년 안 된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점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도 지금 그 대설 예보가 또 좀 있기도 하지만 또 밤사이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요? 네. 밤에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만 전북 전주에서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그 전날부터 이제 어제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전 10시까지 충북 지역에서만 해도 22건의 교통사고 때문에 19명이 병원으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차가 이제 도로에 멈췄다 이런 신고도 22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낙상사고로 7명이 다치기도 했고요. 충남 지역에는 많은 눈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산 해미면하고 아산의 음봉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충남에서 폭설과 관련된 15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북 완주에서도 빙판길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요.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도관이 동파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도관 동파 2곳, 계량기 동파 11곳의 신고를 받았고요. 차가 안 움직인다 이런 신고도 34건이나 접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어제 오늘 사이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산불로 인한 민가의 인명피해가 없어서 아까 전해드린 소식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눈이 내리고 기온이 내려가면 항공기와 선박운행도 차질을 빚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저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지난해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고독사 예방법이 통과가 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거는 가족이나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 사는 사람이 자살 혹은 병사로 임종을 맞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발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5년 동안
고독사가 40%나 급증했고요. 예. 작년에만 해도 3,378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자의 1.1%에 달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인구 100명 중에서 네. 한 명은 홀로 임종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사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조금 그 연령대별로 차이도 좀 있고요. 네. 우선 남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5.3배나 되고요. 특히나 50대에서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고독사가 노인의 고독사보다는 오히려 50대, 60대, 40대에 고독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남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그 시기에 예. 고독사가 유난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 고독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아서 정신 심리 상담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5, 60대 중장년층이 고령층보다 훨씬 더 고독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예. 특별히 이제 건강관리나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했거나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중장년 남성층이 고독사에 훨씬 더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5, 6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었다거나 조기 은퇴를 했을 때 혹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족들과 단절됐을 때 사회적 관계망이 굉장히 위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렵게 발굴을 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일종의 이제 그동안에는 고독사 대책과 관련해서 고령층의 대책이 좀 그렇죠. 집중되어 있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가 지금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네.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이렇게 고독사가 그래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우선 아까 5, 60대의 그 계층의 남성들이 고독사가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거나 가족과 단절됐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해서 혹은 익숙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또 젊은 층의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정신심리상담이나 자살 예방 대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렇게 고독사가 증가한 것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약해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 등을 비롯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혹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고독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사 예방만을 위해서 신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또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예. 이런 문제를 삶의 우리나라 정책의 우선순위 어디에 둘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간호사들의 업무를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도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건 예. 그냥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하는 이런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여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육군 훈련소 훈련병이 SNS에 올린 사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 휴대전화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과 후에 쓸 수 있잖아요. 예, 일과 후에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SNS에 올리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과 후에도 안 되는 건가요? SNS의 보안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 찍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군대의 아니겠죠. 경우니까. 물론. 예. 네네. 네, 13일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 우리가 보통 논산훈련소라고 예. 하는 부대에 있는 훈련병이 부대 내를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보한 내용이 이제 페이스북 아까 말씀드렸던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공개가 된 건데요. 네. 군 운동복을 입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는 훈련병의 셀카, 그리고 이 훈련병이 군부대 내에
그 마트 PX를 이용한 영수증 사진이 증거로 제시가 됐는데요. 네. 영수증 사진을 올리면서 이 훈련병이 PX가 좋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왜 이걸 제보를 했냐면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보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글을 올리게 된 거예요. 예. 부대에서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아직 이등병을 달지 않은 훈련 2주차의 훈련병이 보안 무서운 줄 모르고 카메라를 사용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PX의 영수증에 보면 관리관의 성함, 번호가 들어간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인 거죠. 예. 경각심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보안 관리에 철저하게 해달라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 일과 이후에 지금 이제 배치를 받은 병사가 아니니까 네. 30분 정도 가족들하고 인터넷 편지 정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뭐 PX 가서 뭘 구입을 했는지 하여튼 영수증을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에 네. 개인정보가 있더라.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예. 관리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한 거죠. 근데 병사가 복무 중에 총기와 장갑차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된 적도 있잖아요. 8월 달에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도 인스타그램 근황이라는 제목의 사진 2장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왔었는데 네. 육군 병사들이 총기 던지라는 장면이 사진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 내 총기 촬영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내일 야간 사격이 있다고 개인 정비 시간에 총기 손질 중이다. 이게 맞냐라고 하는 내용을 써서 사진을 병사가 올렸어요. 다음 날 야간 사격이 예정돼 있고 상관이 개인 정비 시간에 총기 손질을 지시하니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개인 정비 시간엔 휴식을 취하지만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침구 혹은 복장 세탁을 한다든지 전투장구를 손질한다든지 네. 개인 화기를 손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총기를 촬영해서 올렸다는 건 어쨌든 규칙을 위반한 것이니까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논길 수로에 빠져있는 장갑차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하루 만에 2,100개 댓글이 달렸었어요.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휴대전화를 써도 좋지만 이걸 SNS에 올리는 건 통신보안 위반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쓰는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보안 교육은 제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말씀하시는 가운데 군대 안 가봐가지고 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뭐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지요. 예, 물론 그렇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문화가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하고요. 이어폰을 꽂고 훈련병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상황이어서. 네. 근데 군대가 계속 좋아지는 건 굉장히 반길만한 일인데, 근데 그런 가운데 휴대전화를 통해서 만약에 군사 보안이 유출된다.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안의 문제와 병사 개인의 인권의 문제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네. 그때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그리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합의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군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됐고 불거질 수 있는 문제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0월에 군사경찰 검찰에 접수된 군대 내 사이버 범죄 건수를 보면 그 자료에는 2019년에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가 됐었는데 고해만 11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을 했고요. 네. 2020년에는 285건으로 2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139건이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 이게 시범적으로 쓰다가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역병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훈련병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나 지인들하고 이메일 정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휴대전화 사용만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앞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졌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시간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여전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누리꾼들은
복무 기간도 짧은데 휴대전화까지 꼭 쓰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고요. 이러다 곧 있으면 군생활 브이로그도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또 보안 문제와 장병의 인권 문제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모두가 유의를 하고 보안 항목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처음 사용하게 해준다고 했을 때 우려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군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도 좀 많이 있었죠.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시 또 원래대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사용하기 허용을 해줬으니까. 완전히 좀 세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잘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렇게 뭐 보안 같은 거 뭐 막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기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IT 기술들이. 뭐 앱을 깔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것도 사실 아이디어로 나왔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어요. 네. 또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또 싶거든요. 네. 이번에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개통 사기가 뭐 잦다고요? 네.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점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휴대전화를 팔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러면 통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 통신 비용 때문에 고통을 겪는 발달 장애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동네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을 이분이 받으셨는데 휴대전화 약정 기간이 끝나서 새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대리점을 방문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 팔아주겠다고 직원이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대리점 직원이 난 이걸 팔아줄 테니까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7개 휴대전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개월 만에 휴대전화 요금이 700만 원이 넘게 늘어난 700만 원요? 예, 나온 상황이었는데 끝내 이제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니까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예.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상황이 준사기에 가깝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돼서 예. 다행히 지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금 700만 원을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번 돈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만 원씩 갚으면 70개월이잖아요. 예. 70개월이면 거의 한 6, 7년을 이 휴대전화 요금을 갚아야 된다는 이거는 얘기인데.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한국 장애인 소비자 연합의 그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접수된 걸 보면 네. 이런 휴대전화와 관련된 장애인 피해구제 사례가 102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제된 금액도요. 50여 건만 해도 2억 470만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예. 휴대전화를 이제 팔게 되는 건데 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요. 2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악질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이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한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할 때 이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자와 동행을 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지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건 또 그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침을 철회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통신사도 의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날씨 얘기도 좀 해보죠. 네. 내일 폭설 예보가 또 나와 있어요. 내일 눈이 좀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내일 낮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근데 기온이 오르면 눈이 좀 녹을 수 있어서 예상한 적설량보다 좀 적게 내릴 수도 있는데요. 눈이 좀 내일 많이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 금요일과 토요일도 기온이 급강하면서 18일과 19일은 올겨울 최강의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일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아침 출근길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눈 내릴 때마다 또 한파 있을 때마다 네. 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프랑스 파리 세느강에서 부산을 상징하는 캐릭터 부기가 등장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대형 벌룬 캐릭터 역사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예. 요즘에 그 캐릭터 모양의 대형 풍선을 전시하는 마케팅이 그 기업이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행인 것 같은데요. 네. 올해만 해도 제가 벌써 여러 사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캐릭터 부기는 네. 부산 캐릭터인데 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그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구 총회에 맞춰서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는 울산 태화강에는 고래 모양의 지역 캐릭터 상괭이가, 익산역 광장에는 공룡 모양의 지역 캐릭터 마룡이, 김해 연지공원 호수에는 오리 모양의 지역 캐릭터 덕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올 가을에만 해도 여러 초대형 벌룬 조형물이 이제 물 위에 띄어졌는데요. 네. 이런 거 보면 진행자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언제였던가요? 그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형 네네. 오리 이렇게 떠가지고 있었던 게 화제가 되기도 맞아요.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게 등장하면 그때도 그랬지만 네. 되게 귀여워하고 좋아하셨던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초대형 캐릭터 조형물로 가장 이렇게 유명해지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지난 14년에 이제 말씀하신 대형 오리죠. 러버덕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지역 캐릭터들은 작가가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든 조형물인데요. 사실 이 러버덕은 태생이 예술 작품입니다. 예. 네덜란드의 공공미술 작가 프롤레타인 호프만의 작품이고요. 2007년부터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약간은 좀 이상하죠. 똑같은 대형 캐릭터인데 어떤 건 작품이고 어떤 건 아니래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술 네. 작품은 개념이 중요하다. 네. 그거와 관련 있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디샹이 변기를 사서 전시장에 전시를 했을 때부터 예.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나, 왜 만들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보다는 왜 만들었냐, 그 의도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공공미술 작가 호프만의 러버덕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호프만은 1977년 태생으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독일 베를린의 예술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미대에서는 테크닉 이외에도요, 저희는 이제 많은 공부들을 하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미술이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 낯선 생각을 하는 법, 새로운 생각을 하는 법,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호프만이 생각을 하기에 예술은 다소 콧대가 높고 소수의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깨고 싶다. 그래서 나는 공공미술,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예. 누구나 작품을 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24살, 2001년이었죠. 박물관에서 옛 도시 풍경을 이제 보다가요. 예. 저 도시 배경 안에 장난감 같은 일상 사물이 배치되면 그 낯선 그 조합이 재밌지 않을까? 어떨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도심안에 배치할 소재로 어린 시절 목욕탕에서 가지고 놀던 노란 오리 고무 인형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러버덕 저도 이제 사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냥 늘 보던 오리 모양이던데요. 맞아요. 근데 이게 특별한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아까 변기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조금 좀 특별한 모양이길 기대하는데 그렇지는 네. 않았어요. 맞아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만들기는 했지만 네. 원래 있던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한 그냥 목욕탕에서 어린이들이 갖고 놀던 그 장난감을 크게 만들었을 뿐 네. 호프만이 디자인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딱 그 모양이었어요. 물에 띄우고 네, 놀던. 맞아요. 네. 그래서 저게 내가 많이 보던 건데 작가가 만든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호프만이 여러 사물 중에서 이 오리 인형을 선택을 한 데에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2년에요. 예. 굉장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러버덕 장난감 28,800개를 실은 화물선이 홍콩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해상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컨테이너 박스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러버덕 수만 개가 바다에 표류를 하게 되었고요. 네. 이후에 해류를 따라서 이제 막 떠돌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란 오리 인형들이요. 예. 각각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막 난파를 해서 표류하다 보니까 네. 세계 곳곳에 해변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표류를 하다가 안전하게 어딘가의 해변에 도착한 러버덕. 그 이후로요, 사람들은요, 특히 항해자들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 러버덕을 만나면 백길이 무사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린이들이 노는 장난감 이외에도요, 그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나 바이크나 이런 거에 이 고무 오리를 달고 다니는 분들 종종 봤거든요, 저는. 네네. 이제 막 이렇게 뒤에 트렁크에다가 달고 다니시기도 하고. 근데 이 러버덕이 바로 그 이제 평화나 행복, 이제 안전 이런 거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요,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 때는요, 예. 시위 현장에 러버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었나요? 이거 기억이 네. 잘 안 나네요. 네. 네, 태국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면은 한동안 좀 뭔가 이렇게 시끌시끌했던 건 알고 있지만 네. 이 러버덕의 등장을 딱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언제였냐면 공권력이 쓰는 그 물대포에 우산으로는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다 그쵸. 이렇게 휘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 오리 튜브를 끌어안고 물대포 방어용으로 이제 이용한 사진들이 많이 떴는데요. 네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예. 사실은 이제 그 공권력을 좀 조롱하는 동시에 이 시위의 뭔가 평화적 상징 이런 것으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예. 호프만도요, 본인이 이 러버덕을 차용하게 된 이유에도 사회적 차별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인에게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좀 지금 오리가, 장난감 오리가 전 세계 바다에 표류했다고 했잖아요. 네. 수만 마리, 그것도. 요즘 네. 환경오염 얘기는 안 나왔어요, 혹시? 행운만 얘기하고 그런 네.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이게 이제 사진들을 보면 오리가 수년간 표류하다가 어떤 해변에서 발견된 사진 이런 걸 보면은 예. 나머지 오리는 어디 갔을까? 막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예. 어딘가에 아직도 떠다니는 거 아닐까? 막 프랑스 그 플라스틱이 바다 위에 많다던데 예. 이런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한편 바다 환경 연구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해양학자 중에 커티스라는 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조류의 흐름을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덕분에 조류 지도를 내고 연구 결과를 막 책으로도 내고 이랬는데요. 예. 또 도노반이라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누군가는 조류 지도를 냈고 원래는 그 연구계에서 학자들이 보는 그럴 만한 책이 아니라 이 사건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내기도 합니다. 네네. 막 대중들한테 굉장히 재밌는 일화로 막 알려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러버덕에 팬들이 생기고 막 스토리가 막 생기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러버덕 레이스라는 것도 생겼어요. 행사가. 예.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오리 하나에 $5씩 주고 입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오리를 한 번에 물에 풀어두고 1등하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거죠. 어디서부터 풀어서 어디까지 오는 오리 1등에게 상금을 주겠다 같은. 네. 매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굉장히 재밌는데, 이렇게 특정 사물에 뭔가 스토리가 많아지면 그 사물이나 캐릭터에는 페르소나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인격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러면서 러버덕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이 호프만이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서 도심 속의 대형 조형물을 전시를 한 건 2007년 프랑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1년에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서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하기까지 꽤 몇 년이 걸렸죠.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요. 200여 개가 넘는 폴리염화 비닐, 보통은 PVC라고 부르죠. 예. 이 비닐 조각을 이어붙인 뒤에 내부에는 팬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부풀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만들었던 것이 가장 큰데 높이가 총 32m에 달하고 굉장히 크죠. 그러게요. 건물 높이 몇 층 정도 예, 될까요? 네, 꽤나 높은 고층 건물만큼 이제 되고 무게는 1000kg에 육박을 했습니다. 와, 네. 네. 이후에는 2009년에는 일본, 2013년에는 미국 피츠버그, 2013년에는 같은 해에 이제 뭐 홍콩 베이징도 갔고요. 그러다가 2014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잠실 석촌호수에 왔다가 이후에도 계속 뭐 시드니, 상파울루, 뉴욕 뭐 등등 전 세계를 순회를 하다가 올해 9월에 석촌호수에 또 왔죠. 우리나라에 온 거는 18m 정도인데 충분히 굉장히 크죠. 네. 그 아까 초반에 러버덕 말씀을 주실 때 직접 보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혹시 뭐 오며 가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쉽게는 못 봤어요. 아쉽게도. 아, 그러셨구나. 네, 사진이나 영상으로 화제성으로 이제 보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봤어요, 저는. 그러셨구나. 그 2014년에 처음 이제 잠실 석촌호수에 한 달간 러버덕이 전시가 될 때요. 예. 요때 약 500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고 해요. 많이 왔군요. 네. 이렇게 인파가 많은 곳을 즐기지 않으신다면 안 보신 게 다행이기도 하겠다. 싶기도 한데요. 홍콩에도 거의 뭐 한 달간 전시를 할 때 8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고요. 예. 베이징에서는 입장 수익만 수백억 원에 이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러버덕이 프로젝트가 열리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아주 많이 갖는다는 얘기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4년에는 제2롯데월드를 신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당시에 사실은 안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뭐 주변에 싱크홀이 생기거나 석촌호수 물이 좀 수면이 낮아진 게 이런 뭐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이 있다 이런 괴담도 많았고 사람들은 사실상 그 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서 불안함이 많았었는데요. 이 당시에 요 러버덕의 위치가 제2롯데월드를 문제없이 오픈을 하는데 사실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막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 이제 괴담도 돌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롯데월드를 가야만 해. 막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는데 러버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지금 러버덕을 유치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러버덕을 설치하고 전시하는 데는 이제 약 14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프만은 이제 누군가가 좀 공식적으로 후원금이 있고 불러줄 때 그럴 때 이제 좀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번에는 이제 당시에는 러버덕을 이제 롯데가 이렇게 그 유치를 한 건데요. 사실 그 당시에 뭐 이제 안전 이슈 불식을 위해 마련한 거 아니냐.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한 달간 14억 정도가 든다고 하면 전시 기간인 한 달로 나누면 이제 하루에 약 4천만 원 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이후에 22년에 그러니까 올해 러버덕을 또 불렀다. 그래도 또 불렀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드는데요. 작품이 소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호프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돈을 얼마를 주든 내가 원하지 않는 작품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러버덕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후원자가 필요하고 그게 때로는 정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이 되기도 할 뿐입니다. 이러면서 그 비난을 일축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롯데는요. 러버덕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생각을 했는지 2014년에 처음 러버덕 초대형 벌룬을 띄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카우스, 슈퍼문 이제 이런 식으로 대형 벌룬 조형물을 전시를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롯데에서 직접 만든 캐릭터를 전시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핑크색 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핑크색 곰, 벨리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혹시 롯데 홈쇼핑에서 만든 캐릭터인 것도 아세요? 그거는 제가 잘 몰랐어요.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뽀로로, 피카츄 이제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몇 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캐릭터처럼 그런 것 중에 하나인 줄 아시는 분들 많은데 롯데 홈쇼핑의 자체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제 팬덤 형성이 많이 된 건데 어쨌든 올해 4월에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대형 벌룬으로 이 벨리곰이 등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롯데몰 1일 방문객은 전시 전과 비교해서 30% 증가. 그리고 전시 기간인 4월에 총 325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벨리곰의 온라인 스토어 매출도 5배 이상 신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데가 이렇게 대형 조형물 혈안을 올리는 데에는 그 캐릭터를 이용한 대형 조형물이 이제 단순히 포토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도 종종 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뭐 이제 포토존이라거나 인스타그래머블 하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단순히 포토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 상권이나 소비 진작 효과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롯데는요, 요 벨리곰을 한국에서만 전시한 게 아니라 심지어 지난 10월에는 뉴욕에서도 전시를 합니다. 근데 뉴욕에서 전시를 할 때는 뭐 사실 뉴욕의 뭐 상권이 뭐 좋아지고 이런 거 사실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틀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그 관광 명소 피어 17에 브루클린 브릿지를 배경으로 이제 15m 크기의 벨리곰을 전시를 했는데요. 러버덕과 벨리곰, 우리에게는 익숙한 귀여운 캐릭터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러버덕은 예술품이고 벨리곰은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거다?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이렇게 힌트를 드리긴 했지만 러버덕은 예술에서 태생인데 벨리곰은 홈쇼핑의 캐릭터예요. 이랬듯이 러버덕은 상품을 예술에 차용했고 그리고 벨리곰은 이러한 예술의 문법을 상품에다가 차용했다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술관과 갤러리가 똑같이 전시를 하더라도 뭐 연구 목적과 판매 목적이 다르듯이 그리고 뭐 이를테면 예술가의 사진 작품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패션계에서 화보 사진을 목적으로 찍었는데 그게 예술적인 것과 또 이제 구분이 되듯이 겉으로 볼 때는 캐릭터를 전시한다. 이런 면에서는 문법이 같지만 그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호프만이 본인이 작품 활동을 하는 목적을 성과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러버덕 프로젝트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중에 하나일 건데요.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몇 년간 몇 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였다 이런 얘기가 꼭 붙지만 정작 호프만 작가 본인은 러버덕은 사실 아무런 실용적 쓸모가 없습니다. 모든 게 목적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면 재미가 없을 건데 러버덕은 그냥 노랗고 귀엽고 뭐 대조되는 검은 눈이 박혀있고 사랑스럽고 그냥 행복하고 웃긴 게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거대한 요렇게 이제 다소 엉뚱해 보이고 귀여운 러버덕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자꾸 평등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 벨리곰은 특정 작가가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굳이 러버덕의 호프만처럼 작가 역할을 한 사람을 뽑아보자면 벨리곰 프로젝트를 진행한 담당자 정도가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담당자는 상부에 보고를 할 때 벨리곰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거야 당연히 이제 위에 보고하는 거니까 이거 전시를 했더니 현장에 몇 명이 왔고 뭐 SNS 팔로워가 얼마나 늘었고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프만처럼 뭐 이거 앞에서 누구는 뭐 무슨 뭐 다 평등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성과 얘기를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작가의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더 좋아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롯데 홈쇼핑의 이보현 미디어 사업 부문장은 벨리곰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캐릭터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본격적 해외 진출을 위해
뉴욕에서 초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애초 이 벨리곰의 시작이요. 롯데홈쇼핑 내의 사내 벤처에서 MZ 세대들을 이제 후킹하기 위한 사이드 프로젝트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 벨리곰이 롯데홈쇼핑 소속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롯데홈쇼핑은 상품 유통을 넘어서 이제 그 저작권 사업이죠. IP 사업. 그러니까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IP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아마도 벨리곰이 꿈꾸는 미래는 러버덕보다는 약간은 뭐랄까요? 이제 뭐 아기상어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캐릭터. 그래서 러버덕은 아트의 영역에서 연구할 수 있지만 사실 벨리곰은 예술의 의도나 개념 측면에서 연구할 여지는 많이 없죠. 자, 그러면요. 저희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러버덕을 다시 예술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논의를 해보면 좋겠는데 네. 요 러버덕 이야기가 나올 때 요 특정 작가를 떠올리면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박학다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냐면 클래스 올덴버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 광화문 다슬기 모양 조형물 작가. 맞아요. 맞습니다. 네, 클래스 올덴버그가 앤디 워홀과 함께 알려져 있는 이제 대표적인 팝아트 조각가인데요. 예. 1950년대에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추상표현주의라는 것들이 주류를 잃었고 이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팝아트입니다. 올덴버그는 실제로 조각, 회화, 행위예술 여러 가지 장르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시그니처 작품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조각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그런 유명한 그러니까 조각들은 일상적인 사물을 거대하게 조각해서 도심 속에 배치를 하는데 그 삶 속에서 예술이 엉뚱하면서도 또한 유머러스하게 접근하도록 하는데요. 예. 광화문에 있는 다슬기도 있지만 사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올덴버그 작품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건물의 모서리에 방금 떨어진 듯한 대형 아이스크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네. 잔디가 깔린 정원에 방금 떨어진 듯한 대형 셔틀콕 이런 것들인데 네네. 사실 우리가 대형 러버덕이 석촌호수에 뜬 순간 갑자기 석촌호수가 작은 욕조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도시의 웃음을 선사하는 것처럼 이런 일상 사물을 거대하게 확대한 올덴버그의 대형 조형물은 분명 이제 러버덕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예술의 영역은 어디일까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예술은 약간 좀 예술가들은 좀 짓궂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공예술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다만 예전에 우리가 늘상 벽화 프로젝트가 생기면 다 똑같고 또 뭔가가 생기면 지자체에서 다 똑같고 예술섬 다 똑같이 만들고 살짝 이제 식상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대형 캐릭터 조형물 역시 조금 더 예술적 문법을 트렌드로 이렇게 쓰실 때 좀 참고했던 작품의 맥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2년 영화 화차입니다. 일본 소설 화차가 거품경제 이후의 일본을 무대로 한다면 한국 영화 화차는 IMF 이후의 한국을 무대로 합니다. 원작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 중 하나는 영화에서는 사랑 이야기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약혼녀의 실종 앞에서